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평균의 누가 봐도 무난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인지 그저 사고 없이 무탈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요. 눈에 띄게 튀고 싶지도 보통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장래 희망도 평범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서로 아껴주며 늙어가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저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운 좋게도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제가 소망했던 그 소원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네요. 마흔에 접어들면서 저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심지어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뒤통수를 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을 원망하는 시간보다 혼자 자책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꼭 정신을 차리고 이 지옥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다행히도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조금이나마 후련해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딱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흔히들 선게팅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 말처럼 소개팅과 선의 중간쯤 되는 만남으로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마냥 편한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느낌으로 만남에 임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조금 긴가민가한 느낌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분이 소개만 아니었어도 거기서 끝났을 만남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결국 속은 셈 치고 한 번만 더 나가보자는 생각이었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었는데 그달은 고깃집에서 반주도 한잔하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니 저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연애를 돌아보면 외모나 다른 조건들이 다른 건 이해하거나 맞춰갈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은 절대로 맞춰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남자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세 번째 만남을 가지던 날 남편은 저에게 꽃을 사와서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했고 저희는 그날부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딱 2년을 채운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 쪽에서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네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왜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가 어련히 잘 알아봤을 테니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 나이 되도록 모은 돈도 없다며? 그건 어디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갖고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본인이 못 모은 건 그렇다 쳐.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도 전혀 못 된다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당시의 남편은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는 예비 시부모님은 간신히 본인이 생활하실 정도로만 벌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대학 학비도 내주기 어려워서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당연히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학자금 대출을 갚는 건 본인의 몫이었고요. 거기다 대학을 다닐 때 부족했던 생활비 대출도 받은 전적이 있었던 터라 그걸 다 갚다 보니 수중에 모은 돈은 6천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사귄 지 1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해준 직장 상사분도 모르셨을 테고요. 겉으로 봐서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부잣집에서 자란 것처럼 약간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던 날,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실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대출들을 갚았고,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당장 결혼이 하고 싶거나 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고 싶다고 해도 이해한다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 2년쯤 더 만난 뒤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나이를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얼른 아기들도 낳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나니 그동안 마음속으로 막연하게나마 그려왔던 인생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일단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에게 만나자고 해서 제 결심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건 괜찮아. 우리는 아직 젊은 데다 또 살아갈 날들이 많고,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 돈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모으자. 나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사실 희수, 네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 됐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얘기나 나눠보자.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모두 오픈한 것을 계기로 저희는 뜻밖에도 별 어려움 없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과 앞으로 결혼하려면 들어가게 될 돈, 결혼식 규모와 원하는 신혼집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까지도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게 꼭 정해진 것처럼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굳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여태까지 준비해뒀던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설득할 수 있었죠. 그래도 이제 학자금은 다 갚았고 앞으로는 돈 모을 일만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식은 저희 둘 다 큰 로망은 없으니까 식사만 맛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신혼여행도 크게 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 그냥 제주도나 갈까 싶어요. 아이고, 네 말을 들으니까 속이 더 터진다 내가.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면서 돈은 네가 다 쓰고 네 남자친구는 딸랑 몸만 오는 거고 남자가 집을 해와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결혼하면 버는 돈도 같이 쓸 거고 갚는 돈도 같이 갚아나갈 빚인데 네 돈 내 돈 따져서 뭐 하겠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제 간곡한 설득에 저희 아빠는 나는 모르겠으니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뒤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가 여러 번 찾아뵙고 설득한 끝에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것들을 모두 생략해서 결혼에 드는 각종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고 가성비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작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우연하게도 청약이 당첨되어서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집에서 회사까지의 위치나 아파트 구조와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아파트는 팔고 신혼집은 다른 곳으로 구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냥 그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1년 반 전에 이미 다 갚은 상태였어요. 거기다 이미 제가 살고 있어서 어지간한 가전이나 가구 살림살이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다시 버리고 새로 사는 것도 낭비처럼 느껴져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결국 혼수라고 해봐야 새로 구입한 것도 별로 없었죠. 침대 정도만 더 큰 것으로 바꾸고 옷장 몇 개를 더 추가한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지만 그런 만큼 저는 저희가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데이트를 마치고도 각자 집으로 아쉽게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도 계속 신기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는 내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더는 혼자서 테이크아웃으로 사온 햄버거나 차가운 냉동 음식을 돌려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조금 많이 귀찮아도 최소 하루에 한 끼는 따뜻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니 좋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당연히 살면서 남편과 제가 함께 맞춰가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나 밤낮으로 다른 생활 리듬 같은 것들도 부딪히지 않게 조절해야 했고요. 집안일을 나누는 것도 처음 몇 달 동안은 꽤나 잡음이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엄청 깔끔을 떠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니 그다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끝없는 의논과 소소한 다툼 속에서 잘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이라는 큰 산도 넘었는데 이런 것들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서로가 아닌 그 누구와 살게 되더라도 혼자서 쓰는 집이 아닌 이상해야 다 겪어야 할 시행착오였고요. 한동안 그 행복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영원할 줄로만 알았죠. 흔히들 회사 생활을 할 때 위기가 3년 단위로 찾아온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3년, 6년, 9년 차가 될 때마다 퇴사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 생활에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입사 동기들 중에서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그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첫 번째 위기는 3년 차를 지날 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무슨 말이야?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관두게?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회사에는 아무 일 없어.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어. 여보, 우리 앞으로 돈 열심히 모아가자고 약속했던 건 벌써 잊어버렸어? 뭘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이 장난도 아니고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몰라서 이래? 알지. 나도 돈 모으려고 이러는 거야. 회사 다녀서 월급 받는 거 그거 몇 푼 된다고 거기서 생활비도 쪼개 쓰고 용돈도 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언제 모으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분명히 성공할 사업이야. 아이템 진짜 확실하다니까? 일단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하도 드러나달라고 징징대길래 그래, 무슨 거창한 설명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넘는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지만 제가 느낀 의문은 그대로였어요.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쳐댔지만 아이템은 이미 시중에 널리고 널린 것들을 온통 짜깁기한 내용이었고 새로울 것도 신선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포인트가 다른데 왜 그걸 못 보냐며 제 안목을 탓했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저는 나름 대기업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서 사업 계획서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봐왔었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망하는 계획이었어요.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 혹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초기 사업 자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될 건데? 당신 돈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손 안 벌려. 그동안 내가 용돈 모았던 거랑 퇴직금으로 할 거야. 본인이 모았던 돈으로 하겠다는 말에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제가 모았던 돈을 썼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에 본인이 쓴 돈도 전혀 없었고요. 만약 이 신혼집이 없어서 대출이라도 받았더라면 지금 저런 소리를 할 수나 있었을까요? 월급으로 모으는 돈은 족족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다 나갔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을 보자 저는 이미 말릴 단계가 지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쓸데없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고집을 자주 부리는 건 아닌데 일단 시작했다 하면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고요. 남자들은 살면서 한 번씩 사업병이 온다더니 왜 하필 그 병이 지금 온 건지 하늘이 다 야속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하고 뜯어말려도 기어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다나 뭐라나요? 저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면 평생 한이 되겠지 싶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지만요. 기왕 시작하는 거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그 일이 녹록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애초에 시장에 통하지도 않을 흔하디 흔한 아이템인데다 급조한 계획에 수중에 융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부족한 자금으로 시작했으니 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시리에 빠진 나날들을 술로 잠시 보내던 남편은 얼마 뒤 다시 작은 회사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대로 다녔더라면 지금쯤 진급하고도 연봉도 올랐을 텐데 입만 열면 할 말이 정말 목구멍으로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인생 경험이라고 치고 다시는 사업에 사자도 꺼내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제 눈치가 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번에 망한 일로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던 건지 그 뒤로 남편은 착실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저희는 그간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가족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이 계획만큼은 저희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어서 1년 뒤에는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고요. 제 자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출산도 육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딸아이를 사랑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불행도 딱 그만큼 똑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과 저는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뭐 중요한 연락 왔어? 어? 못 들었어. 방금 뭐라고 했어? 뭐 급한 연락 온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밥 먹을 때 핸드폰은 좀 내려놓고 얼굴 보면서 대화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듣고 있을 테니까. 핸드폰 보느라 온통 정신 팔려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해. 아이 또 왜 또 시비야? 뭐가 불만인데?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잖아. 남편과 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거의 딸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잠투정이 너무 심해서 남편은 밤마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는 했거든요. 그때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남편은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부부의 24시간이 모두 아기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제 신경은 온통 아이에게만 쏠려 있었고 남편은 그때부터 천천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은 퇴근을 한 뒤에 집에 돌아오면 늘 소파에 드러누워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는 했어요. 셋이서 나란히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온통 TV에 가 있거나 한 손에 들린 핸드폰 액정위로 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저와 딸아이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 집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못해 벽이나 구석에 놓인 물건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눈앞에 사람을 두고 어떻게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요즘 왜 이러는 건지 말이야.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대화로 풀자는 이야기를 왜 항상 시비로 받아들이는 건데? 됐어, 그만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이러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대체 왜 이래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끝없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살살 달래보기도 했고 술 한잔하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죠. 하지만 별반 소득은 없었어요. 제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할 말이 없다며 빠져나갈 뿐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당사자에게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저도 결국은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노력도 쌍방이 의지가 있을 때나 같이 하는 거지 혼자만 하려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저라고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한참이나 아빠 손길이 필요할 나이였으니까요. 거기다 겨우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려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냐고 하실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시간은 잘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느 이혼 직전의 부부들처럼 같이 사는 공간에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걸 저는 어느 날 사고처럼 알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대장암이 맞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대장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대답이었거든요.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증상이라고 하면 그저 평소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혈변을 보고 있었다는 것 정도였어요. 현대인 중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치질 한번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저는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겠거니 하고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일하고 육아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번에는 우연히 시간이 맞아 위 대장 내시경과 몇 가지 패키지를 추가해서 정기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상급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하시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다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재방문을 한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혼자서요. 그런데 대장암이라니. 이런 결과는 꿈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병명이 너무 현실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후의 치료 과정과 수술 일정은 어떻게 될지 등등을 최대한 자세히 여쭤본 뒤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찍 마친 김에 딸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고는 세상 환하게 웃으며 한 걸음에 달려오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제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딸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냐고 달려올 정도로요. 적어도 제 세상이 무너진 것은 맞았죠. 한참 만에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는 덩달아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를 달래며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대장암에 걸렸다고요. 아니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장난이라니. 내가 이런 걸로 지금 장난치게 생겼어? 그럼 사실이라고? 진짜 대장암이라고? 희수 네가? 눈앞에서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경악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저를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뭔가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을 거야. 당신이 무슨 대장암이야. 지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대장암에 걸린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멀쩡해 보여서 미안한데 사실은 아니었나 보지. 제 말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나선 남편을 보자 저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런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암에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이 인간에게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까지 늘어놓아야 한다니. 이거야말로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반응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이수야. 뭐야? 설마 지금 우는 거야? 다 나 때문에. 내가 당신 말도 안 듣고 그동안 너무 속만 썩여서 당신이 이런 나쁜 병에 걸린 거야. 글쎄, 저희 남편이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아주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간 살아왔던 정이 있으니 조금쯤은 슬퍼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 정도로 슬퍼할 줄은 몰랐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저와 남편이 나누었던 대화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왜 이래 갑자기? 일어나. 내가 나쁜 놈이야. 그런 병은 차라리 내가 걸렸어야 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착한 당신이 그런 병에 걸렸어? 남편의 울음은 그 뒤로도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을 때쯤 남편은 급기야 자기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그런 나쁜 병에 걸린 것 같다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뭐에라도 꽂힌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반드시 꼭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를 향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해 보이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다 끝났고 우리 사이에 남은 감정이라고는 미움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앞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남편의 모습에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결혼 전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은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죽음을 목전에 앞둔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슬플 뿐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수술을 받을 병원과 유명하다는 전국 각지의 의사를 알아보고 대장암 수술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또 찾았어요. 입만 열었다면 가망이 없어 보였던 암을 이겨내고 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기 바빴죠. 그게 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인 것을 알기에 그 내용보다는 남편의 마음이 더 고마웠습니다. 암에 걸린 후로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잘했고 저와 관한 일이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워했죠.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네. 그렇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여기 와이프랑 억새 보러 왔었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까지라고 하길래 당신이랑 꼭 와야겠다 싶었지. 그러게. 오길 너무 잘했다. 사진 찍을까? 거기 서봐. 내가 당신 사진 찍어줄게. 잡아놓은 수술 일정이 다가올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본인이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찾아봤다며 주말만 되면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데이트를 했던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은 안 했었지? 그게 너무 후회가 돼.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 됐지 뭐. 여보, 수술 끝나고 당신 몸만 조금 회복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매일 놀러 다니자. 우리 하늘이도 같이 셋이서 말이야. 그래, 좋아. 나중에 귀찮다고 하기만 해봐. 절대로 안 그래. 나 벌써 어디 놀러 갈지도 다 찾아봤어. 진짜야. 남편은 세상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다짐하듯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 억새를 다시 보러 올 수 있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웃고만 있었어요. 그 말을 꺼내면 남편이 너무 많이 슬퍼할 것만 같았거든요. 당연히 저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살고 싶었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곳에 구경을 하러 가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소중하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생애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드디어 암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아니 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친정의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 알려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그건 가능한 마지막으로 미루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식구들 없이 남편의 손만을 붙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채 수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 조직을 제거하고 대장과 인접한 림프절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른 장기에 퍼진 전이는 전혀 없었고요. 수술은 잘 됐지만 이후의 경과는 더 지켜봐야 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수술로 힘들었던 몸을 조금 추스르자마자 지독한 항암 치료가 곧바로 시작되었고요. 항암 치료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부작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난다는데
저의 경우는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나 심한 편이었어요. 하루 종일 구토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저혈압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죠.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저는 치료 중에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창문을 열어두었는지 저는 온몸이 저절로 덜덜 떨리는 추위에 살풋 정신이 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몇 번 흔들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남편을 찾기 위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죠. 복도에서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즐거운 이야기라도 하는지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보험금만 5억이 나온다는 거 있지?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풀린 거지. 그때 남편을 부르려던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남편이 했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남편이 복도를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기에 저는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이 대화는 꼭 들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치? 나도 안 믿긴다니까. 걔가 원래 보험 같은 걸 엄청 좋아하기는 해. 살짝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 예전에 안보험을 몇 개 들겠다길래 내가 아이 돈도 없는데 그냥 하나만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나한테는 말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무슨 보험 여러 개를 들어놨다는 거야.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던 보험도 있었고 그게 다 합치면 5억이래. 완전 대박이지. 아무래도 남편이 말하는 걔는 대화 흐름상 저인 게 분명했습니다. 안보험을 들어둔 게 대박이라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제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러다 혹시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우 자기야. 대장암 3기라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의사가 그냥 하는 소리지. 진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제 항암 치료받느라고 맨날 골골거려. 오늘도 쓰러졌다니까. 남편의 즐거운 목소리와 그 끔찍한 대화에 저는 미친 듯이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호흡곤란 증세라도 온 것처럼요. 저는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숨을 여러 차례 억지로 들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건 제 사망보험금이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제가 들어두었던 보험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약관과 보험 내용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도요. 저는 원래 친가 쪽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가입해둔 암보험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고액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 특약까지 가입해둔 상태였었죠. 그동안 딸의 핑계대고 더럽게 지겨워도 참고 살았던 걸 이렇게 갖고 간다. 개똥도 약에 쓸 날이 있다더니 쟤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날이 있긴 있더라고. 아이, 그 돈 받으면 뭐부터 하지? 남편 놈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보험 몇 개 더 들어둘 걸 그랬다고요. 이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게 된 저는 이제 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자기의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놈이 쓰레기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그 상대가 불륜 대상만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딸애를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이번에도 역시 맞아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그 인간은 핸드폰 너머에 누군가에게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었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암에 걸렸던 날보다 지금이 더 처참한 심정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다 털어내고 다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겠더라고요. 무조건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이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놈과 그 상간녀가 바라는 대로 더 확실하게 죽어가는 연기를 시작했죠. 남편의 앞에서 자주 쓰러지는 척했고 구토가 더 심해진 척 음식도 먹지 않고 도저히 약을 못 먹겠다며 버리는 척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했어요. 아주 제가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 인간은 신이 났더라고요. 상간녀와 앞으로 같이 살 집을 보러 가자는 둥 재혼 계획을 얘기하며 밤마다 낄낄거렸죠. 제가 쓰러지는 척만 하면 좋아서 밖에 나가 하던 통화를 이제는 곧 죽을 거라 생각했는지 조심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잠이 들었다 싶으면 틈만 나면 나가서 대놓고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남편놈의 정신 나간 짓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늘아, 장난감 이거 어디서 났어? 못 보던 건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잖아. 이모가 줬어. 이모? 어떤 이모? 아빠 친구. 맨날 같이 오는 이모. 하루는 딸아이가 구석에서 못 보던 장난감을 자꾸 가져오길래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었죠. 아픈 뒤로는 한동안 아이와 함께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었거든요. 엄마 빨리 나으라면서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을 제품에 안겨주던 딸아이를 보다 별뜻 없이 물어본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미친놈은 심지어 딸아이한테까지 상간녀를 소개시켰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집을 비우면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왔고 그것도 아니면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그 여자와 함께 만나게 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서 눈이 핑 돌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그즈음 저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소송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힘든 몸을 이끌고 남편 모르게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다녀야만 했죠.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픈 척을 하며 모아왔던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상간녀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걸었고요. 얼마 후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듯이 소장을 받게 된 남편은 당연히 저의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친 것, 다 죽어가는 걸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날 살린 건 수술을 해준 의사고. 야, 송혜수! 아, 너도 아주 조금 내 생명 연장이 일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 너한테 복수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무조건 살아야겠다 싶었거든. 너 길바닥에 나 앉아서 패가망신하는 꼴을 봐야 하는데 그것도 못 보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더라고. 이혼 소장을 받아든 그 순간부터 저 인간은 저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할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상간녀에게도 소송이 걸렸다는 소식을 알았을 테니 변명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상대로 저런 인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치였습니다. 야, 애 생각을 해! 너 하늘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이혼하고 너까지 죽고 나면 애는 누가 키우라는 거야? 그때 가서 다시 나보고 키우라고 하게? 입 안 다물어?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우리 하늘이를 들먹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하늘이 키우라고는 안 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주제에 이혼은 못한다고 날뛰더라고요. 이유는 당연히 제 사망보험금 때문이겠죠. 그 5억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뒤통수를 쳐도 100번은 더 쳤을 인간이었으니까요. 이 소송은 제가 이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법정에서도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남편의 불륜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놈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아파트는
애초에 결혼 전에 제가 장만해서 갖고 있었던 집이었으니 저의 것이었고 남편 놈은 결혼 후에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사업을 한답시고 설쳐서 결혼 이후에 모았던 본인의 돈을 모두 허공에 날려버렸었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남편 놈은 급한 대로 원룸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와도 몇 번을 더 만나는 듯 하더니 결국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버림받은 것이었겠죠. 저는 상간녀에게도 승소해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이혼 후 저는 식단과 운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를 온전히 저 혼자 책임져야 했으니 절대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됐으니까요. 수술 이후 한동안은 몇 달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는 1년 단위로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딸아이와 저는 둘만의 조촐한 파티를 열었죠. 이제 친정에서도 그동안 저의 모든 소식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며 그저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제 건강과 행복만 신경 쓰라고 하셨죠. 저는 긴 휴직계를 냈던 회사에도 다시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칼퇴근을 하면서 당분간 몸조리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천벌은 그 인간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 했는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남은 생을 잘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딸아이와 함께 보통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